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한 주간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오피스아워의 진행자 이상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해주시는 오터레터의 발행인 박상현님과 샌프란시스코 대학 부교수 정은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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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해냈습니다. 저희가 저번 네. 주에. 네. 아, 대충 시작했다가 일이 커졌다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네. 맞아요. 무사히.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셋이 모여가지고 한 프레임에 잡히는 역사적인 네. 순간을 맞이했죠. 네. 게다가 나중에 뒤풀이까지. 네. 정말 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그 분위기가. 이 장소가 꼭 강남역 어디 주점이. 네.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재인 님이 또 저희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이재인 님이랑 저랑 먼저 도착해서 셋업을 다 했었어요. 네. 근데 방송 직전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순간 제가 이재인 님 이거 인터넷이 안 되는데요. 이러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백엔드로 가신 다음에 막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탁 고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재인 님은 다르시다. 어떻게 고치셨나요, 근데? 좋습니다. 안 들렸어요, 이재님. 그냥 껐다 켰어요. 인터넷 안 될 때는 모뎀이랑 라우터 다 내리고 껐다 키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예전에 사우스파크 그 만화에서 전 세계 인터넷이 꺼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못 하게 돼가지고 막 생쇼를 하고 막 이제 뭐 멀리까지 가고 어디는 인터넷이 된다더라 해가지고 막 이동하고 막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거를 고치는 그 과정이 전원을 껐다 키는 거였어요. 거대한 모뎀이 있는데 거기서 전원을 딱 껐다 켜니까 온 세계 인터넷이 다시 돌아오는. 재밌네요. 사실 인터넷이라고 해야 되나? 기계 이런 거 고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껐다 키거나 한 대 때리거나. 네. 근데 그거를 한 대 때리는 방법을 뭐라고 하던데 무슨 메소드라고 뭐라 그러더라 있어 영어 표현이 있더라고요. 걔네들 이런 거 들어갈 것 같아요. 무슨 킥 뭐 어떻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었는데. 네. 말이 되네요. 킥. 네. 너무 재밌었고 또 저희 스페셜 게스트로 와주신 김범수님 이야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 또 이제 종종 그 스페셜 게스트를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걸 계속 해봐야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김범수님은 제가 항상 김범수님 뭐죠? 저 이름이 데모데이에서 유튜브에 있는 데모데이 채널이 너무나 교과서 같아가지고 이건 누군가 좀 스타트업 키운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니까 보니까 디캠프랑 같이 또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어떤 강의처럼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네, 적절한 자리를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도 저도 포스팅 봤는데 이름이 저희랑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임팩트를 또 여기저기 끼치는구나. 오피스아워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저희 슬슬 버즈 토픽스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죠.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예전에 카톡 공개 오픈방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근데 저번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 라이브로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의 의견이 너무 좋고 이래서 방송 중간에 저희가 또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게 여기 카톡방을 다시 오늘부터 좀 살려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는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아워 라이브 방송 중에만 열리는 채팅방이니까요. 들어와 주셔가지고 편하게 말씀 주시거나 뭐 질문 주시면 저희가 상황 봐서 때때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버즈 토픽스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제가 지금 뭐 가장 뉴스가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지금 크게 불거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이 군대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아프간 군인들이 그래도 정부군이 탈레반 상대로 어느 정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너무나 그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지금 뭐 카불이 함락되고 지금 남은 지역은 말하자면 미군이 거주하는 지역 또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랑 일부 지역하고 공항 정도 카불 공항 정도가 남아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탈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완전히 다 떠나는 거는 8월 31일로 기한을 정해놨는데 이게 그보다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난민들이거든요. 난민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난민을 일부 몇백 명을 받기로 해가지고 그 수송기 2대가 출발했죠. 수송기 2대하고 공중급유기가 나가가지고 사실상 뭐 최장거리 작전을 하고 있는 셈인데 좀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공군에서 아마 보냈을 것 같은데 거기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유병하고 이것까지 다 준비해 갔다 그러더라고요. 우유하고 아이들 먹일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좌석이 부족하니까 아예 밑에를 화물기 밑에를 다 침대처럼 만들 수 있도록 완전히 그 매트리스를 갖고 가고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잘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뭐 거의 몇몇 명의 아프간 그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은 그겁니다. 미국을 도와줬기 때문에 20년 동안의 전쟁 동안에 미군이랑 같이 작업을 한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탈리반한테는 보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미국 본토로 데려오는 일인데 이런 작전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에서 그 체조 선수 중에 아시아계 선수 하나가 금메달 땄잖아요. 그 몽족인데 그 몽족이 사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그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몽족이 사실상 통째로 자그마한 종족 하나가 다 미국으로 넘어와서 사실 미네소타에 정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수니살리라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프간 난민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미국을 도와줬기 때문에 타격이 되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어디다 수용하느냐 하면서 이제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니네 집에 수용해라 뭐 이런 식의 그런 말들 막말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에어비앤비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니가 자기가 자기 플랫폼에 2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거죠.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거기서 가입해 있는 그런 오너들한테 비용을 주는데 그 비용이 자기 뭐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에어비앤비에 기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이제 주는 걸로 하고서 2만 명을 뭐 처음에 도착해서 단기간 수용하는 거를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다른 빌리언애들도 동참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데 이제 선점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좋은 일을 먼저 해야지 이제 티가 나는 건데 먼저 했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좀 동참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나서는 다른 빌리언애들은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뭐 모르겠어요. 미국 시기로 일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가진 사람들이 돈을 쓴다.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그 통계인데 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그 나라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들이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냥 기부를 하는 액수가 많고 그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기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그래서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그럼 다른 나라들을 그러면 미국 다음으로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를 전부 다 서구 선진국들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미얀마예요. 버마. 근데 그게 아마 총량이에요? 아니면은 뭐 총량은 아니고 아마 소득 대비인 것 같아요. 대비? 네. 미얀마가 2위고 3위가 뉴질랜드고 4위가 오스트레일리아고 5위가 아일랜드더라고요. 아일랜드. 그리고 6위가 캐나다, 7위가 영국,
8위가 네덜란드, 9위가 스리랑카, 음. 10위가 인도네시아.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불교 문화권하고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글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프간 난민과 관련해서 일단 잘 어울리죠, 사실. 난민을 수용을 누가 하느냐. 근데 에어비비 정말 잘 어울리는, 저는 이건 뭐 좋은 PR이라고 생각을 해요. PR은 PR, 분명히 PR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맞는, 자기네 이미지하고 잘 맞는 이런 좋은 이슈는 기법인 것 같습니다. 선점해야죠. 예. 선점이 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근데 아까 따라가는 것. 맞아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색안경을 끼고 들으면 안 되는 게 제가 근데 네. 문득 드는 생각인데 또 어쩔 수 없이 미국이 1위인 이유는 약간 텍스 베네핏 때문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스치긴 했어요. 예, 이건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텍스 베네핏,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잘 운영하는 거죠. 또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래저래. 예. 저는 다른 생각도 드는데 그 에어비앤비 사이트까지 사람을 데려다 주는 건 누가 하나요? 그게 저도 그거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지역에 모아야 되지 않을까? 가족들이면 아니면 같은 나라 사람들이면 뿔뿔이 막 한두 명씩 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 로지스틱스가 움직이는지를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아직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우선 미국으로 들어오는 2만 명 정도를 수용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지켜보죠. 얼마나 오래 수용해 주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 네, 단기간으로 나왔었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수용기로 오는 경우는 공항 근처가 아니면 사실 미국은 땅도 넓고 이동도 되게 큰일인데 그런 부분을 커버해주는 솔루션은 아직 없구나 싶고 그 개인당 1인당 도네이션 액수는 아까 상인이 말씀하신 세금 혜택도 있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있으니까 학교가 돈 달라고 하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도네이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그 인덱스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는 거지 도네이션을 따로 할 필요는 없고 맞아요. 오히려 미국이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이 내는 도네이션으로 그 아주 밑바닥의 소셜 어떻게 보면 세이프티넷 같은 걸 깔아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네이션 액수가 많은 나라가 꼭 좋은 건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 동의합니다. 그 북유럽 국가처럼 막 세금을 소득세가 막 50에서 60%를 떼가는 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하는 일인 거고, 근데 이게 굉장히 여전히 또 미국적인 문화인 것 같은데 정부가 하는 일을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페더럴 정부 가버먼트가 하는 거를 싫어하는 문화하고 기분 문화하고 저는 겹쳐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암스테르담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세금을 55% 떼갔어요. 네. 근데 그 대신 사람의 그러니까 살면서 제일 큰 돈 들어가는 거 세 가지가 저는 집, 그리고 이제 자녀, 그리고 본인의 질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곳, 자녀의 교육, 그리고 건강.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55%를 떼가는 대신 이 세 가지를 정부에서 상당히 다 관리해줘요. 집도 약간 임대 아파트 같은 거 한번 들어가서 살면 그 다음에 쫓겨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교육 무료고 병원 다니는 것도 거의 무료고 거기서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아무도 저한테 네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사람이 살면서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오로지 휴가를 가기 위해서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만큼 그 국가 주도로 이런 거를 복지를 정책을 펼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는데 특히 그 좋은 예시로 유럽이 많이 꼽히곤 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이제 독일 사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그 독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현재 그 독일이라든지 의료 체계 같은 게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이고 느리고 사실 그런 민간 서비스에 비해서 좀 그런 면들이 좀 있어서 예, 그런 건 또 어떻게 보면 이 장단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의료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공공의료를 하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private practice가 따로 있어서 돈을 더 내고 거기 가서 더 빠른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게 분명히 있고, 근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식으로 공공의료가 전무한 나라가 나으냐 하면 또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미국은 진짜 네, 후진적인 예, 의료제도는 정말 아, 네, 네. 쉽지 않습니다. 약간 저는 미국에서 그 병원 갈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복불복을 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이냐에 따라서 어떤 의사냐에 따라서도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웃긴 게 미국에서도 결국에 큰 병원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요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엔 좀 안 그랬는데 좀 이런 속칭 이거 아시죠? 눈탱이라고. 예. 그거를 미국에서 몇 번 저도 당하다 보니까 막 쓸데없는 검사 비싼 거 막 집어넣고 할 필요도 없는데 맞아요. 오히려 근데 좀 브랜드 네임 있고 좀 큰 병원에서는 확실히 덜 그러는 것 같아요. 훨씬 나이스하기도 하고 뭐 음,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네. 그런 거 한번 당하고 나면은 정말 네, 조심하게 되죠. 맞아요. 아, 의료보험 얘기하자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토픽으로 맞아요. 넘어가죠.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하죠. 그 의료보험 그만할 수 있죠. 네. 네, 의사분을 하나 모시고 말씀 네, 들어봐야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아니, 저는 의사보다 이번에 뉴타임즈에서 그 비교하는 거 했잖아요. 병원마다 똑같은 시술인데 다른 보험회사랑 어떻게 다르게 계약하는지, 음, 저 그거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공유해 주세요.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 너무 궁금하다.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이게 사실 그 새로운 소식이 하나 어제 저희 그, 그 뉴스에 떠가지고 하나 봤는데 눈에 들어온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얼마 전에 갔다 온 데인데 이래가지고 눈에 들어와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그 웨이모라는 회사 있죠. 구글 네, 알파벳 소속의 회사죠. 그래서 웨이모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한해서 그 로보택시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고 해요. 현재 그 샌프란시스코 주민 중에 웨이모 원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라이드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은 여기서 선별적으로 라이드 할 수 있는 이거를 준다고 하는데요. 구글 알파벳 이 웨이모에 그런 5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그 차량이 제공되고 사진을 봤는데 그 제규 네, SUV 차량인데 그렇더라고요. 센서를 엄청 붙여놨어요. 막 네, 천장부터 옆에 카메라 막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테슬라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던 테슬라 모델이랑은 정반대 그렇죠. 접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센서가 많고 그런 장치들이 많으면 더 안전할 거라는 건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은데 네, 테슬라의 요지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도 눈에 의존해서 그 주행을 하는데 기계를 더 발전을 시키면은 머신러닝이랑 인공지능을 통해서 발전을 시키면 못할 이유가 뭐냐라는 게 테슬라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테슬라는 좀 린해진다고 해야 되나? 뭐 네, 가벼워지고 좀 더 심플해지는데 머신러닝이랑 AI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고, 근데 웨이모의 접근은 그래도 불안하다. 그래서 네, 다양한 뭐 기계라든지 이걸 통해서 최대한 안전을 보장한 채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주장인데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재밌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 저는 이 뉴스를 이게 레딧에서 처음 봤는데 레딧은 이제 뭐 뉴스 그 기사를 읽는 것보다 이제 댓글이 더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댓글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그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어느 레디터가 아니 내가 오늘 웨이모 차량이 좌회전 하면 안 되는 곳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좌회전하면 안 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느라고 삐직삐직 차가 나가다가 사람들을 뭐 다른 차들이랑 막 엉켜가지고 쟤왜 저러나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실력 가지고서 지금 택시 운전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누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네가 말한 데가 어딘지 아는데 거기는 사람들도 항상 거기서 삐지가 좌전하면 안 되는데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능이 아직 뭐 충분하지 않은 건 아는데
교훈이 항상 그거죠. 인간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버나 리프트 드라이버도 다 그런다에 한 10%는 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 공감하는 부분이네요. 예. 네. 근데 이게 또 재미난 게 저는 그 오토파일럿 모드를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전적으로 뭐 의지를 한다기보다는 이 부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엑스트라 툴로 좀 활용을 하거든요. 뭐 가령 네. 안전한 곳에서 하이웨이에서 직선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커브길이 별로 없거나 갈래길이 별로 없는 여기선 사실 대단히 믿을만해요. 근데 네. 많은 부분이 도시의 경우 음. 택시로 타고 다니는 도시의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특히 뭐 뉴욕이라든지 뭐 가령 뭐 서울이라든지 정말 붐비는 도심에서 운전을 할 때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맞아요. 과연 이런 거 다 장착한다고 해도 현재 믿을 만한 수준인가라는 건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 네,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운전자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전자가 만약의 경우에 인터빈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본 거에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와가지고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네, 상업적으로 저도. 운영되는 그런 뭐 트럭 물류라든지 뭐 택시 서비스들 있잖아요. 자율주행으로 하는 다 그 사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사태 때 브레이크 바로 딱 누를 수 있게. 그 사람이 있으면 좌회전하면 안 되는 데서 좌회전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간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뭐 그 캘리포니아에서 가끔 그 웨이모 지나갈 때 보면은 저는 항상 사람이 4명 뭐 3명 4명 항상 뒷좌석에서 타고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만 해도 근데 전부 다 다들 이렇게 그 랩탑에 코 박고 앉아 있어가지고 뭐타 있긴 한데 뭐 다 딴짓하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재미났던 게 그 워싱턴 DC로 예전에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그쪽 지역 스타트업이었나 아니면 뭐 아마존이었나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음식물 옷 그 배달 그 인공 네, 자율주행으로 가는 음식 배달 카트 있잖아요. 네. 그게 돌아다니는데 그 고용된 직원 하나가 그 회사 옷 입고 졸졸졸 계속 따라가더라고요. 그거를 너무 웃긴 거예요. 뭐 강아지 산책 나온 거기도 그 하고. 아니 이만한 이렇게 박스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쭈쭈쭈쭈 다니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저희 동네 다니는데 음. 가끔 이렇게 길을 잃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봤을 때가 5년 더 됐거든요. 음, 근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 보면은 좀 음, 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런 자율주행이다 아니면 뭐 드론 택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바로 그럼 내년쯤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좀 막 거리가 좀 먼 길을 가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뭐 이 자율주행 자동차 그 확실하게 실용화된다고 했을 때에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얘기가 2018년이었었거든요. 2018년이면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 근처에 올수록 이제 야금야금 밀려가지고 과연 될까 하는 수준까지 됐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5세대 자율주행차 맞아요? 아니에요. 그 이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5th generation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5세대는 사실 그 그 4세대 5단계 예, 그건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렇게 사실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자율주행이랑 앞으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자율주행이 정말 레벨 5 되는 자율주행이 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에 통과됐던 Prop 22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말로 주민 발의법, 주민 발의안 네. 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버나 뭐 도어대시나 이런 이렇게 긱 이코노미, 긱 워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는 그게 적법하다라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캘리포니아 주 레벨에서 작년 11월에 통과가 됐었는데 주민투표로 최근에 이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근데 그 위헌 판결이 이제 스피어 코트에서 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위에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더 높은 고등법원으로 어필이 들어갈 건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그
위헌이라고 한 이유가 두 가지 큰 게 있었는데 하나는 자영업자라고 간주가 되려면 자영이라는 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여기 워커들은 자기가 컨트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네. 사실 뭐 시간당 얼마만큼 일하면 얼마 준다 이것도 무슨 뭐 가불관계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 푸시하면 자동으로 가격이 내려가 버리는 그런 네. 거라서 그런 자율성이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영업자면 자기가 고객이랑 직접 상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고객에게 자기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네. 없고 반드시 플랫폼에 종속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영업자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거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결과를 보고 되게 이렇게 오버랩되는 영상이 뭐였냐면 작년이구나. 올해 2월에 도어다시 배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우버나 도어다시 이런 초기부터 무슨 서치 프라이싱 뭐 이런 거 있을 때 뭐 이렇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프로모션처럼 지금 뭐 운전자로 가입하면 몇 마일 운전하면 보너스 얼마 이런 거 있는 걸 되게 잘 찾아서 좀 돈을 좀 벌었던 사람인데 점점 이 회사들이 그런 프로모션도 없애고 뭐 시간당 단가도 줄이고 배달이나 운전 건수당 받는 것도 줄이고 이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아이를 태운 상태로 배달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를 맡기고 또 없고 특히 팬데믹이니까 또 집은 좁고 그러니까 부인이 나 지금 큰애랑 뭐 좀 해야 되니까 둘째랑 셋째 좀 데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들을 태운 상태로 근데 또 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다 이거 이 마음 아실 텐데 애들이 차 안에서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되니까 차 안에서 아이패드를 틀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동을 끄면 이게 꺼지니까 시동을 안 끄고 그냥 정차 상태로 해놓고 딱 문 앞에 음식을 놓고 돌아섰는데 차가 아이들이 타고 있는 채로 다 도둑을 맞은 거예요. 납치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키드내핑이 아니라 카제킹이었는데 그게 키드내핑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패닉을 상상도 못 하겠는데 당연히 완전 이제 확 돌아버리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 SNS에 올리고 사람들이 리포트 해주고 근데 이게 워낙 너무 큰 일이니까 경찰도 쫙 깔리고 그래서 금방 아이들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러니까 차가 어떤 폐차장 같은데 아이들이랑 같이 버려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 그 과정에는 처음에는 잘 벌었어요. 되게 긴 아티클이 바이스였나에 실렸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잘 벌다가 점점 회사가 효율을 높여갈수록 이 사람의 소득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지경까지 약간 밀려갔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분류가 돼서 뭐 병가도 없고 아무 보험 혜택도 없고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는 게 사실 좀 그랬는데 위헌 판결이 나서 좀 저는 이걸 자영업자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설명하신 그 법원의 판결이 저는 정확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누가 봐도 이건 자영업자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데 이거를 자영업자라고 이렇게 우겨가지고 쑤셔 넣는 거를 보면은 기익 노동자라는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규정하는 그 정치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법에다가 어디다 쑤셔 넣느냐를 가지고서 법원에서 위헌이다 아니다로 판결을 하는 식으로, 그야말로 법원이 모든 정치를 하기, 실제로 정치인들이 하는 게 없이 그냥 법원이 일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자영업자다 아니다 얘기하는 거는. 게다가 이게 현 상태대로 자영업자로 분류돼 버리면은 사실 이러한
회사 입장에서 경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이유로도 뭐 사람들을 언제든 내보낼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 기술과 사람의 대립 구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나온 저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자율주행이 뭐 5단계에 진입하면은 필요 없잖아요. 사실 네. 전혀 필요 없거든요. 운전자가 음. 아예 핸들조차 필요 없는 게 5단계가 theoretically speaking 해서 네. 핸들조차 필요 없는 단계가 5단계니까 그 단계는 언젠가 올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가 되면은 지금 뭐 우버로 뛰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전부 다 그냥 한순간에 일자리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레딧에 오팔레타에도 말씀하셨지만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얘기가 네. 계속 나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사실은 사람들한테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을 주는 것보다 유니버설 베이직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보장해 주는 게 사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그냥 무조건 한 달에 뭐 얼마씩 줄게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돈을 저 같으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달에 얼마를 준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다 쓰지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의료보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병원 가면 너무 드는 돈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정말 아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들을 그걸 제공해주는 방향이 맞지 않나, 인컴으로 주는 것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기거커들 얘기가 다 문제가 되는 것들도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가 되니까 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네, 저는 로봇세라든가 뭐 유니버설 인컴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결국 그 돈을 줄 때 일하지 않고 돈을 주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거야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럼 돈을 주지 않고 이 음. 사람들이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개선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사람들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종류의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뭐랄까 의견 통합이 잘 되거나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사회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요새처럼 이렇게 핑계를 만들어내 가지고 서로 그냥 아주 굉장히 슈퍼피셜한 거 가지고 정치 싸움을 하는 걸로 계속 그냥 팽팽하게 진행되는 이런 사회들에서 정말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거는 누구나 제일 좋은 방향은 가지 못하고 항상 차선책 뭐 차악 정도로 해가지고 합의를 보게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요즘 사회는. 그래서 핵심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아까 사회적 말씀하신 합의라는 게 무슨 유니콘도 아니고 네. 그런 게 진짜 있기는 한 건가.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것도 그 트롤리 프로블럼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하고 있는 차가 사고의 순간에 이 차의 안에 타고 있는 승객과 사람을 반대쪽 차에 타고 있는 승객과 내지는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물들 뭘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저는 사실은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윤리적인 질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국민 참여가 가능한 그런 막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는 그런 정도의 사회가 있을까? 성숙한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회적 합의 뭐 제가 그렇게 막 나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난 내 주위에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일단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아까 이재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사고의 순간에 인공지능은 무엇을 판단할 것이며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많이 적용돼 있는데 그런 순간이 오면은 자율주행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음. 그런 걸 우리 회피해 버리는 거죠. 같이 난 모르겠다 이러면서 바로 풀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책임 사람이 회피 있으니까 쪽으로 그래도 되지만 그렇죠. 5세대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5세대라는 표현이 과연 그러면은 천재지변 말고는 전혀 변수가 없는 순간이 과연 언제쯤 올 것이냐. 이건 또 재미난 이슈가 될 것 같고. 천재지변이 먼저 올 것 같아요. 천재지변 요새 많이 겪고 있잖아요, 우리. 네, 이제 더 맞아요. 이상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저희 실리콘밸리 갔을 때도 이미 하늘이 붉게 물들고 달이 네. 빨개가지고 산불 네. 시즌이다 이랬더니 상현님이 이제 산불도 시즌이군요 이러면서 그런 저 말씀하셨죠. 네. 이번에 그 파라다이스라고 네. 캠프파이어 때 완전히 다 네. 전소해버린 그 도시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너무 참혹해서 진짜 그 보면서 계속 막 으아 이러면서 봤는데 음, 막 그 왜 노약자 임산부는 조심하라고 이렇게 위험 문구를 달아놔야 될 것처럼 어, 책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 진짜 뭔가 책도 등급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 그 정도였어요. 정도로. 음. 아, 아이고. 네. 그래서 사실 저희 네. 뭐 실제로 행해지진 않았지만 원래 실리콘밸리 그 행사를 저희가 기획할 때 원래는 그 20불 정도라도 입장료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물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가 사실 또 사용한 비용이 어느 정도 있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그 기부를 어느 정도 모이면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저는 그래서 뭐 입장료가 모여서 기부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소정이라도 마련되면은 그 산불이라든지 이런 데 옵션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봐야지 생각은 했었거든요. 음.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쉽게도 그 오피셜로 이제 티켓 구매라든지 이제 입장은 못 하셨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저희 그런 식으로 뭐 펀드 레이징 같은 거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제 다음 소식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거는 좀 그 테라노스라고 그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그 스탠포드 졸업하기 전이죠. 학생이 어, 회사를 만들어서 피 한 방울 가지고서 30개 넘는 질병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한 회사가 이제 테라노스인데 테라노스 그게 사실 뭐 사기에 가깝기 때문에 뭐 사기에 가깝다고 하니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사기인데 그 사기 거기 그렇게 이제 문제돼서 이제 회사는 이제 분해되고 지금 재판이 지금 8월 말 다음 주에 이번 주 말인가요? 다음 주 총과 재판이 시작되는 걸로 지금 나오면서 다시 엘리자베스 홈즈 창업자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나는지까지 다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지고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그 여기서 개발했다고 하는 이 장치가 실제로 작동을 했을 때 뭐 전혀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였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개선 가능한 수준의 어떤 그 아직 개발 단계였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데 생으로 거짓말을 계속 해가지고 투자를 받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재판에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 데이터를 열어보고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부풀려서 얘기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 데이터를 다 지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위서블로어 있지 않았어요? 네? 위서블로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사람이 데이터 빼온 거 없어요? 뭐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걸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판단을 한 것도 제가 그것도 몇 년 전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현재 이번에 다시 한번 그거를 복귀하는 그 기사들을 보니까 핵심적으로 그 데이터가 분실된 거를 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실이 아니라 이제 삭제니까요. 근데 이제 그 문제하고 별개로 그래서 지금 테라노스는 테라노스대로 이제 엘리베이터 홈즈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뭐 심하면 이제 20년, 30년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형을. 그런데 이제 홈즈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개발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부풀리는 거는 다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는 그냥 노멀 레인지에 있는 정도의 부풀리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호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냈어요. 흥미롭다기보다는 가끔가다 이런 게 터지면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역시 이래서 뉴욕 타임즈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실리콘밸리의 여성 창업자들이 엘리자베스 홈즈 때문에 도매금으로 지금 편견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기사에 나오는데 이제 여성인데 바이오테크 관련해 가지고 창업을 해 가지고 그 투자자들한테 자기 설명을 하는데 투자자들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엘리자베스 홈즈 얘기를 하면서 농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거 뭐 또 홈즈 사람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야 농담처럼 얘기한다고 해도 실제 지금 목숨 걸고 달려가는 창업자 입장에서 그런 식의 것들은 굉장히 디스트랙팅한 거죠. 근데 그런 게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여성 창업자들이 엘리자베스 홈즈와 말도 안 되게 비교가 되면서 이제 투자받기가 힘들어지는 그리고 그 사업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기사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희 같은 이제 아시안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예전에 뭐랄까 그 운동 선수들 처음에 뭐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들이 뭐 제키 로빈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인데 운동선수 하나일 뿐인데 여기 다 백인들만 모인 데서 흑인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갑자기 흑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안 뭐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패컬티 중에서 유일하게 아시안이거든요. 그러면 아시아를 대표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편견인데 뭐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가면 이 모임에서 한국 사람 하나면 내가 모든 한국 사람을 다 대표해야 되는 상황처럼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편견인데 극복하기 어려운 편견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내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성 창업자가 실리콘밸리에서 여전히 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홈즈가 망쳐놓은 일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개인의 일인데 그게 이제 모든 다른 창업자 여성 창업자들한테 피해가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정의롭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였는데 역시 뉴욕타임즈가 제대로 문제를 보는구나, 제대로 취재를 하는구나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저희 페이스북에다가 이 기사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사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과에서 첫 번째 외국인 교수인데 그리고 두 번째 여자 교수고 그리고 출산 휴가를 쓴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길어지니까 줄이면 그게 실제로 이제 심리학과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리서치로 나와 있는 결과인데 그래서 Whistling Vivaldi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스탠포드에서 심리학과 교수였던 클로드 스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되게 재밌는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에이지언이고 여자인 사람한테 여성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주는 설문을 한 다음에 수학시험을 보게 하는 거랑 에이지언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 그런 설문을 한 다음에 수학시험 보는 거랑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히 또 스트레스도 있어요. 에이지언이라는 걸 막 강조하고 나서 보는 수학시험에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잘해야 되는데라고. 정말 빼박 힌트인데.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또 더 어이없는 건 이 교수가 나중에 버클리에 가서 챈슬러라고 해서 거의 이제 총장 바로 밑에 뭐 이런 사람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성추행 케이스를 핸들링을 잘 못해서 금방 잘렸죠. 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주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고 여성성에 주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한 사람도 저런 일을 하는구나로 되게
실망했었어요. 네. 또 이번에 그 홈즈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벌백계를 해야지 여성들에게 더 불이익이 덜 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홈즈가 그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임신도 타이밍 맞춰서 했다라는 설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그렇다라는 얘기도 많고 뭐 또 그 여러 가지로 자기한테 좀 어떻게 보면 유리해 보이는 상황적인 면을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대충 내가 좀 연약한 여성이고 임신도 했고 이런 걸 만들어 가면서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법원이 또 이걸 봐주면 또 여자라 봐줬냐라는 소리까지 겹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까 상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그냥 여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냥 사기꾼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저는 그런 뭐 뉴스 나온 것처럼 머리도 맨날 이렇게 단발로 이렇게 아니면 뒤로 묶고 있다가 갑자기 웨이브를 해가지고 그 선처를 바라고서 여성성을 강조하는 이런 기사가 나오곤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하비 와인스틴이 그 성폭행하고서 법원에 가서 갈 때 왜 이거 지팡이 짚고서 걸어갔잖아요. 허리 다쳐가지고 아파다고 나중에 법원에서 나온 다음에 멀쩡하게 걸어가지고 그로소리 돌아다니는 사진이 찍히는데 저는 인간들은 다 원래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대법 자기가 회장님들도 맨날 꼭 네, 휠체어 네, 타시더라고요. 그렇죠. 다 마스크 쓰고 그냥 휠체어 타고 인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엘리자베스 홈즈가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욕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팩트로 결론을 봐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냥 팩트만 보고서 판단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배심원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신경을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한 주간 너무 재미난 소식들로 저희가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50분이나 시간이 지났네요. 네. 네, 그러면 또 슬슬 이슈 토크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번 주 이슈 토크는 제가 준비한 소식이고요. 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얘기. 네네.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뭐 커스텀 UI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종종 디자인 관련 소식이 나오면 저희가 또 버즈토픽스라든지 뭐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디자인 트렌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에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이 기술의 발달과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또 변화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발전하고 또 자라고 또 쇠퇴하고 없어지고 또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유기체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좋을 만한 디자인의 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브랜딩의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애플 로고를 모르시는 현재 애플 로고죠. 네,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애플의 맨 처음 로고 1976년에 나왔던 맨 처음 로고 혹시 두 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은. 나무 밑에서 네 거의 사실 풍경화를 그려놓은 로고였죠. 맞아요. 애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뉴튼의 사과에서 온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대변하듯이 로고 자체가 일러스트였어요. 그래서 뉴튼이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끼고 있는 풍경화가 로고였던 게 있었고 많은 기업의 애플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의 로고들이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어떠한 사상과 미션을 가지고 있는 곳인지 설명해주는 이런 로고를 하기에는 일러스트만한 게 또 없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초창기 로고로 많이 사용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의 나이키나 애플 로고 같은 거야 사람들이 보면은 바로 어떠한 아이덴티티인지 바로 머릿속에 형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뭐 처음 듣보잡 회사거나 처음 보는 회사들은
전혀 뭐 알 길이 없잖아요. 로고만 봐서는. 그래서 대중이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브랜드일 경우에 이러한 설명형 로고가 나름 또 성공적인 메시지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청바지의 대명사인 이 리바이스 있잖아요. 네. 리바이스 초창기 로고도 그 1890년도에서 1925년 정도까지 쓰였던 초창기 로고가 보면 아실 거예요. 요새도 네. 종종 쓰여요. 오리지널 탭에는. 근데 또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거랑은 다르게 그 당시에 로고는 청바지를 양쪽에 마차가 예. 맞죠. 예, 안 찢어진다. 근데 리바이스도 샌프란시스코 본사 아니었나요? 그렇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서부 쪽은 맞아요. 왜냐면 그게 서부 그 골드러시 시대 때 네. 사람들이 맞는 것 많이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그 아직도 그 본사 건물이 있다, 본사가 아니라 하여튼 초창기 건물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 계단 올라가는데. 아무튼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다. 리바이스 그 스테디움도 있지 않아요? 네. 지나가신 것 같은데. 네, 저 리바이스인 것 같아요. 음, 네, 리바이스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청바지의 강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이 양쪽에서 끌어도 안 찢어진다. 이게 로고였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일러스트나 상징들로 구성된 로고는 예전에 뭐 서양의 귀족 가문을 나타내는 문장 같은 걸 구성할 때도 많이 사용되기도 했었죠. 네. 맞아요. 그 동부 깃발들, 그러니까 미국의 주 깃발들이 다 다양하게 생겼는데, 뭐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 이렇게 좀 동부 쪽으로 오면은 깃발들이 그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막 뭐 인디언이랑 같이 뭐 이쪽엔 그 백인이 같이 서서 뭐 아니면 이쪽에 백인 여성이 있고 이쪽엔 뭐 인디언 여성이 같이 서 있고 이런 식의 전통적인 게 이제 동부 쪽엔 많이 있는데 이제 서부나 남부로 가면 이제 굉장히 강렬한 로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전통적으로 그렇게 그림이 짜질짜질하게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건 거의 다 동부주였던 것 같아요. 뭐랄까 한 폭의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하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문장 같아요. 형태. 네. 그래서 이처럼 로고는 브랜드가 하는 일 그리고 갖고 있는 철학, 미션 등을 담는 그릇이자 이를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요. 이 로고 디자인은 20세기 들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해요. 그게 바로 모더니즘, 어떻게 보면 대두인데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또 제거해 나가면서 정수만을 남기는 이런 모더니즘적인 디자인이 유행하면서 과한 데코레이션이나 일러스트가 들어간 디자인은 유행에 뒤처진 스타일로 좀 치부를 받게 되죠.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중 한 명인 폴란드와 같은 사람은 이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 브랜딩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디자인한 IBM이나 포드 그리고 UPS 등의 로고를 보면은 심플하면서도 그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좀 메타포를 잘 담고 있는 세련된 디자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초창기 UPS 로고를 보시면은 현재 UPS 로고랑은 좀 달라요. 근데 선물 상자가 아주 심플하게 있고 그 밑에 방패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UPS라고 안에 있는데 그 네, 의미가 맞아요. 어떤 건지 알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달린. 그게 이제 폴란드가 디자인을 한 건데 이게 그 고객들의 물건을 안전하게 배달하겠다는 메타포가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예전 같은 일러스트 형태였으면은 어떻게 보면 집배원이 사람한테 선물 박스 들고 배달한 일러스트를 그렸을 수도 있는 건데 아주 심플하게 메타포를 담은 선물 박스 형태와 방패 이게 로고가 되는 거죠. 또한 이 폴란드 같은 사람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그가 애플에서 나와서 만들었던 컴퓨터 회사인 넥스트의 로고도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인연으로 폴란드를 디자인 멘토로 여기면서 많은 조언을 또 얻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모던 스타일 브랜딩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또 20세기였지만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약간은 다른 스타일이 트렌드가 이제 부상을 하는데 3D적인 요소가 가미된 브랜딩과 스퀘어모피즘으로 불리는 이 스타일의 부상이었어요. 그 스퀘어모피즘은 몇 차례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UI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 당시에 3D 로고가 가미된 이 볼록한 로고들을 사용하는 거를 갑자기 트렌드처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회사들도 전부 다 로고 이렇게 맞아요. 했겠죠. 예. 그래서 막 이 천재도 아마 로고가 막 이렇게 엠블럼처럼 볼록하거나 이제 음향이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은 대부분 10중 8구 1990년대 근처로 만들어진 2000년대 초반 로고들인 확률이 크고 그런 것들이 요새는 다 그 플랫으로 리뉴얼이 돼가고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애플 로고뿐만 아니라 UPS 로고도 이 시기에 볼록한 로고로 바뀌어요. 3D 로고로. 그리고 디자인을 최대한 실제 사물에 근접하게 하는 스퀘어모피즘이 아이콘과 로고를 완전 휩쓸게 되죠. 그래서 좀 3D 형태, 볼록하거나 실제랑 닮았거나 하는 뭔가 우리 3D 세상에 있을 법한 그런 스타일이 실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반영이 되는 시기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이쯤이 거의 뭐 휩쓸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었고, 또 이때 3D 기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바로 이거야 이러면서 새로운 신선한 시도다 이러면서 마구잡이로 막 적용을 했던 시기가 아닌가. 아마 좀 사람들이 많이 흥분했었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과하게 들어갔죠. 많이 과했죠. 예. 디자인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까지 다 3D파이 할 수가 있나 막 이런 네. 시기도 했었는데, 이게 재미난 게 또 이러한 스타일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이거의 종식을 가져온 게 또다시 등장하는 애플인데, 애플이 최근 현대의 모든 디자인 사조에 큰 영향을 끼치는 브랜드이기도 하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2013년이 어떻게 보면은 기폭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퀘어모피즘에 좀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10년대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피로도를 막 느끼고 있었어요. 이 온 세상이 다 3D로 보여야 되는 이유는 뭐며, 이게 이쁘지도 않은 것 같고 별로다, 질린다, 이런 막 평이 있을 때쯤 애플의 iOS 7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스퀘어모피즘 스타일이랑 3D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애플이 가지고 있던 뭐 애플의 로고뿐만 아니라 애플의 UI 아이콘들, 뭐 기존의 모든 다양한 형태의 이 인터랙션을 관장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되게 플랫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와 함께 애플이 바뀌니까 전 세계 가장 큰 브랜드들부터 시작해서 애플을 좋아하거나 뭐 애플을 안 좋아해도 모두가 다시 플랫으로 돌아가니까 전부 다 플랫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한 이때부터 급격하게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스타일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많은 대기업들이 뭐 가령 스타벅스 로고도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타벅스가 예전에는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인어가 심지어 꼬리가 2개였죠 옛날에, 이렇게 양쪽으로 네. 하고 디테일하게 있었는데, 그 디테일이 점점 사라지면서 초록색으로 바뀌고, 네. 이 초록색 로고에 되게 심플리파이된 사이렌 모습만 탁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중 버전은 그냥 초록색 점 하나만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이렇게 계속 심플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정말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제 플랫 디자인으로 회귀가 되고 있는데, 요즘 또 재미난 현상이 발생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2020년 넘어서 이제 벌어지는 현상은 그 VR이라든지 믹스 리얼리티라든지 증강 가상 현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3D 엘레멘트의 중요성이 되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던으로 전부 다 회귀시켰던 것들이 다시 3D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복고로의 회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그러니까 친숙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는 건데, 만져본 건데, 사용해 본 건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내가 네. 처음 써보고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뭐 서비스라든지 그런 뭐 인터랙션 체계라든지 이런 거 측면에서, 만약에 되게 플랫한 것만 강조해가지고 계산기를 너무 심플하게 막 추상적으로 앱 아이콘을 뭐 증강현실 상태에서 만들어놨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게 계산기일지 알아볼 사람이 누가 있을 거며,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을 땐 무조건 사람들이 친숙하게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하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본격적인 스타일적인 변화가 적용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장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러한 3D적인 혹은 이제 스퀘어모피즘적인 사조가 다시 조금씩, 지금 이게 대세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돌아오는 추세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약간 그렇다고 이 플랫 디자인이 바로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그 3D나 스퀘어모피즘의 스타일에 사람들이 질렸던 것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 플랫 디자인이 그 순수하게 커뮤니케이션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측면에서도
복잡하면 사실 비주얼 컴플렉시티가 올라간다고 이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래시 바로 없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2030년쯤에는 예. 되게 우리가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넘어서서 증강현실,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기기나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 그거에 맞는, 그러니까 같은 로고라도 플랫폼과 상황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변할 수 있는 커스텀 다이내믹 그 디자인이 좀 사조가 되지 않을까. 제 조심스러운 미래 예측이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디자인이라는 게 흐름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 변화가 있고 이 영원한 디자인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디자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김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들으면서 되게 저는 그 흥미로웠던 부분이 사람들이 그 플랫 디자인의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스큐모포이즘에서 플랫으로 갈 때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뭐 환경이나 변화 아니면 질린 것도 있고 다양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그 20세기 들어서 그 미술사에서 그 사실적인 묘사가 이제 없어지고 점점점 추상화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완벽한 추상화가 돼가지고 사물을 전혀 묘사하지 않는 데서 생면화 같은 거, 뭐 마크로프트 같은 사람들 생면화가 등장할 때에 나왔던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오브젝트인데 그게 하나의 어떤 그 하나의 존재인데 그게 왜 다른 꽃병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모방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항상 왜 그림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른 것에 모방이어야 되느냐? 모방일 필요가 없이 그림은 그림 자체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논리는 그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캔버스고 플랫이기 때문에 색도 플랫으로 칠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것의 묘사가 아니라 이 자체의 것이다라는 걸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게 사람들이 동의를 많이 해줬죠. 그래서 그거 모더니즘 들어와서 이제 그런 평면 그리고 아예 세계나 아니면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묘사를 하지 않는 걸로 이제 쭉 들어왔다가 어느 단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재미가 없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가 등장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추세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추세가 한 번에 나와서 이제 어떤 뭐 아르스 단토 같은 사람도 이제 미술사의 종말이라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무슨 파가 무슨 파로 이어지고 무슨 파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이제 끝나고 전부 다 각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굉장히 저는 그 컨셉 자체가 이렇게 플랫으로 가다가 입체로 갔다가 외부 걸 묘사를 했다가 아니면 자체 논리를 갖고 있다는 그런 종류의 그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화가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서양적인 느낌도 들어요. 네, 서양 미술사적인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한데 그렇다고 해서 동양에서 과연 로고가 어떤 식으로 동양의 전통 로고라는 게 존재했을까 하는 건 좀 모르겠고 어차피 그 로고 자체의 개념이 대부분 서양에 있는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 로마에서 처음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결론은. 사실 낙관 같은 것도 로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저는 또 그 아시아 쪽에서는 특히 일본이 그래픽 디자인이 대단히 발전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특히 그렇죠. 일본이 또 굉장히 기업 역사 길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가문을 나타내는 그런 표식이라든지 되게 오래된 비즈니스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심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예전에 그 낙관 말씀하셔서 예전에 서양 미술사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눈에 그 이 동양 특히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그림에 낙관이 여러 개 찍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린 사람의 도장이 찍히고 그다음에 그걸 소유한 사람이 찍고 그다음에 소유한 사람이 찍고 해가지고 이제 그 거의 그림 자체에 그냥 누가 소유했는지가 그냥 다 드러나는 음, 그거를 굉장히 많이 쳐주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 프로비넌스라고 하죠. 예. 그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왜 좋은 그림에다가 저걸 지저분하게 다 찍어 놓느냐는 거죠. 그림은 그림대로 보지 않고. 근데 이제 가치가 거기 누구의 낙관이 찍겠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근데 그걸 이제 서양 사람들이 동양 미술사를 공부하면 이제 어떤 가치인지 이해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좀 웃었었어요. 음. 그 막 그 황제들이 보면은 그 그렇죠. 황제 도장 많이 찍혀 있는 그림이 막 엄청 비싸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자체로 또 굉장히 멋이기도 하고요.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까 상현님도 잠깐 언급도 하셨지만 이 돌고 도는 이런 것도 이 디자인 쪽에서도 계속 벌어지는 현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복고, 회기 막 이런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 그 힙합 바지, 큰 통 바지가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다 뭐 바닥 쓸고 다닐 거냐 이런 소리 하면서 통 큰 바지 이렇게 입고 다니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아무도 안 입었다가 요새 다시 많이 다시 통 큰 바지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지 통이 좁으면은 아저씨라고 네, 네, 맞아요. 무조건 넓어야 된다고. 스키니진이 예, 30, 40대 이상이고, 네. 아이들 굉장히 편하게 맘진도 많이 입고요. 그리고 10대들 가는 그 옷가게에 가면 아예 맘진이라고 뭐 이렇게 스키니진, 뭐 스트레이트, 맘진 해서 맘진 섹션이 있더라고요. 자기네들도 그걸 맘진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가 입는 거 보면은 예, 이게 뭐랄까 이제 메타로 넘어가는구나 생각이. 입고 싶은 거 막 그 입는 거죠, 뭐. 여자들 옷 중에 보이프렌드 룩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이프렌드 팬츠도 있고 보이프렌드 자켓도 있고 그런 것도 뭐 사실 좀 약간 이게 돌고 도는 그런 게 전에는 주기가 한 20년 뭐 이랬다면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보니까 젠지들이 입는 어떤 스타일은 있는데 젠지들 중에서도 꽤 많은 아이들이 또 밀레니얼처럼 입어요. 음, 스키니진 입는 젠지들도 있거든요. 자주 보는데 그래서 점점 좀 다양해지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너무 이게 짧아지다 보니까 굳이 아니야 안 따라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런 아이들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행을 선도하거나 유행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게 소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패션으로 치면 대형 브랜드라든지 뭐 지금 뭐 애플이 이 iOS 이제 7으로 바꾸면서 유행 한 번에 다 바꿔버렸듯이 되게 주체가 되게 소수였는데 요새는 그런 주체가 되게 권력이 분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거를 뭐 유행을 뭐 패션 쪽에서는 유행을 주도하는 인플루언서들 이제 어떻게 보면 유명 래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유행을 주도하는 경우들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 씬에서는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그러니까 이제 오피셜리 사람들이 편하게 오픈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이제 코드로 치면 깃허브 같이 그 어떻게 보면은 오픈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을 올리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좋은 이게 디자인 스타일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따라하기도 하는 그렇게 빠르게 유행을 전파시키거나 전도시킬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발달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에 또 기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예. 그 유명한 뭐죠? 레딧의 그 서브레딧 중에 이제 옷을 못 입는 남자들이
내가 아침에 이렇게 입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이는지 좀 평가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서브레딧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평가하는 걸로 끝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룩이 점점 그 서브레딧이 발전을 하면서 룩이 점점 뭐랄까 이렇게 그 서브레딧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수준으로 그걸 뭐 일정 기간 뭐 잘라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이번 달에 나왔던 옷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하나의 패션 사이트처럼 진행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옷 못 입는 남자들의 조언 구하기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예. 아, 너무 웃기다.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스타일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사람들이 따라하고 이러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자기 얼굴은 가리긴 하는데 입은 옷을 이렇게 보여주고서 조언을 구하는 게 참 뭐랄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소박하면서도 그냥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나 못 입으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뭐 어떤 청바지를 봤는데 이 청바지는 너무 비싸서 못 살 것 같은데 여기 이거보다 싼 것 중에 어떤 그 브랜드의 거를 사면 될까? 그래서 이거는 가장 비싼 거, 그거 똑같은 스타일의 어디 거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예. 흥미로운 대화가 오거든요. 그런 익명으로 올려서 도움받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커뮤니케이션 전공이었으면 정말 연구 과제로 삼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보통 그 되게 사람이 전혀 없지 않고 한 10명쯤 있는 어두운 밤거리에서 누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Tragedy of Commons라고도 하고 음, 근데 반대로 한 명 딱 찍어서 거기 무슨 옷 입은 사람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줄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익명의 이런 장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음, 물론 이제 선의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 예, 왜 그런 데서는 익명으로 올리고 사람들이 잘 도와주는데 왜 정작 딱 10명 막 이런 위급해 보이는 상황인데 아무도 안 도와주지? 저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익명인데 딱 올려서 받는 피드백에 사실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네, 제 눈이 삐었는지 아니면 훌륭한 조언인지 네. 어떻게 알아요? 근데 트롤링 하는 그 걸 사람 수도 민단 있고.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신뢰라는 게, 신용도라는 게 너무 네,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 특히 음, 익명인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왜 저 말을 믿지? 왜 그 어른들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유튜브 동영상들 있잖아요. 뭐 네, 정말 이렇게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 믿는단 말이야. 유튜브에 나왔다고. 네, 유튜브에 나왔다고 왜 믿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익명인 커뮤니케이션에 부여되는 신뢰도 음. 네, 이게 너무 신기해요. 네. 뭐, 저는 기본적으로 해서 헛소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헛소문을 믿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자기가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생각을 확증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백신 주사를 맞기 싫은데 뭔가 찜찜한데 누군가가 백신에 그거 되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은 그걸 그냥 바로 믿어버리는 거죠. 내가 그거를 맞기 싫었는 사람이 누가 거짓말을 해주면은 바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는 아까 이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저거를 설명을 해주고 왜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 음, 저는 대표적인 게 그 위키피디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키피디아에 지금이야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거짓말 올리면은 쓴 사람들이 바로바로 와서 고쳐놓고 나가곤 하지만은 사실 원래 시작은 그렇게 되게 어설펐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설명을 해놓는 거나 그리고 그거를 보고서 누군가가 썼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누가 열심히 썼기 때문에 사실일 거라고 그냥 가정을 하잖아요. 음.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썼는데 설마 거짓말을 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저는
그게 아마 저기에 나왔어. 그게 유발 하라리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뭐 말콤 글라든도 이번에 나온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인류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믿는 게 뭘까 디폴트가 돼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인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믿고, 근데 왜냐면 안 믿으면은 사회가, 안 믿는 사회에서 사회가 그러니까 그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종의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그러한 본인의 uncertainty가 있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찾다가 우연히 마주하면은 그냥 그 신뢰도는 전혀 생각하고 하지 않고 바로 믿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확신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어떠한 뭐 누가 피어 리뷰라든지 어떠한 뭐 근거라든지 이런 건 전혀 상관없고, 여기 네, 있으니까 내 말도 맞네. 그 거봐 내 말 맞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사람들이 어, 자기가 속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전반적으로 그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다음번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속을 수 있다. 근데 그게 과거에는 저는 그 작은 타운에서 조그만 시골 소도시에서 대부분의 인류의 90%가 살던 세상에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세상으로 바뀔 때 그 바뀐 그거 있잖아요. 낯선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 안 된다. 낯선 사람들이 따라오라면 가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상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너 모르는 사람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지 마.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100년 전만 해도 낯선 사람이 나쁜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와가지고 말을 하면 누구나 다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부 다한 1970년대, 80년대 이제 유괴 사건이 나고 큰 사건들이 나고,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 시리얼 킬러 같은 사건들이 이제 고원절에서 많이 나고 하는 과정에서 도시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그게 상식이 됐는데, 디지털 영역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번 그러니까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을 안 믿게 되는 거, 일단 의심하고 보는 그 변화가 생긴 것처럼, 다음 단계는 온라인에서 말하는 거, 온라인에서 주워들은 정보를 함부로 믿지 않는 거, 상식되는데 아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온라인에서 이러한 말이 유통되는 거를 믿는 분들이랑 안 믿는 분들이 결국에는 조금 그러한 거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또 많이 믿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령 뭐 저희 부모님 세대 보면은 제 말을 안 믿고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믿는다던가 약간 이런 거 보면은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음. 네, 그래서 이거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화를 내신다거나, 예, 이런 발생할 수도 있고, 예, 좀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제가 맨날 하던 얘기 안 믿으시다가 유튜브 보고 믿으실 때도 하나요. 뭐 내가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말할 때는 얘기할 때는 안. 안 믿더니. 네. 가끔은 네. 부모님을 위해서 그 페이크 AI 봇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런 말 했다고 링크를 보내주는데 막상 제가 녹음해서 보낸다거나 약간 이런 걸 하나 해봐도. 저희 어머니가 어떤 일에 관해서 항상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실 때, 그 어디서 들었냐고 하면, 인터넷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처음엔 혹시 우리 어머니 페이스북도 안 하고 카톡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은데 어디서 들었을까? 그런데 어떤 종류의 주장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뭘까 하고 한번 슬쩍 물어봤더니 그게 그, 그 빨리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빨리 쿠기. 82쿡이라고, 네. 어, 예, 한국에 있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음, 이게 숫자로 82쿡인데, 거기가 또, 예, 어마어마한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님 되게 젊으시네요. 그거 되게 젊은 사람들 들어가던 플랫폼이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인터넷을 좀 일찍 시작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또래 중에서는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인터넷에서 나왔네 얘기인데라고 얘기할 때는 저거 파리크 얘기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누구나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플랫폼 하나씩은 있잖아요. 맞아요. 네. 한국에서 그 연령대별로 가짜 뉴스를 많이 섭취하는 그 플랫폼 통계 같은 거 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 카톡이 단연 가짜뉴스 1일 것 종이부터. 같은데. 근데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몇 개 그 기사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엔티백서나 아니면 그냥 엔티백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보면은 뭐 의사들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환자랑 얘기하면서 이제 백신 왜 안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의사들이 경험한 8, 90%는 페이스북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환자가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면은 페이스북에서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책임이 있는 거죠. 저는 저는 저커버그가 되게 궁금한 게 그걸 한번 콜레이션을 보고 싶은 게 페이스북 연령대가 좀 약간 다른 SNS보다 약간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거랑 그러니까 보통 그 연령대에 흔히 메디컬 프로시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꼭 코비드 아니더라도 뭐 다른 프로시저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나이대가 주로 페이스북을 쓰는 세대인 건지 아니면 네. 정말 페이스북이 영향을 미친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닭이 먼저일 수도 있고 달걀이 먼저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연령대가 취약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연령대가 저 네. 어렸을 때 이렇게 중이염 같은 거 걸리면 저희 할머니가 제가 그렇게 나이 많지 않다고 전 생각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장롱 밑에 고운 먼지를 귀에 넣으면 낫는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비인후과 데려가면 쓸데없는 데 돈 쓴다고 싫어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막 그 굿 올드 데이즈라고 이런 얘기 많이 네. 해요. 저는 요즘 시대에 살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옛날 말. 예. 막 예전 의료서 같은 거 막 그 뭐지 동의보감인가 이런 거 보면은 동의보감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출처는 명확하지 않으나 막 옛날 의료서 같은 거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몸 망치는 건데 사람 고치는 거라고 써 있고. 네.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많은 새로운 치료제들이 나왔을 때 10년이 안 된 치료제들 중에는 위험한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코케인 같은 것도 사실 약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그 약물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중독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약물들이 함부로 약으로 나왔다가 이거 약으로 쓰면 안 되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게 이제 그 뭐랄까 레크레이셔널 드럭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남아있다거나 저는 그런 일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굿올 데이즈에 있어 또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올드 와이브즈 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먼지를 귀에 넣으면 낫는다는 식으로 그런 뭐 아니면 저 어렸을 때는 개한테 물리면은 광견병 그 개한테 물리면은 그 개 털을 태워가지고 거기다 넣으면은 낫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이상한 거를 하네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표현이 미국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해장술을 가리키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미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문 개 털을 가지고서 그걸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황당한 것들도 있고, 네. 근데 굿올드 데이즈에 관해서 예전에 존 스튜어트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 굿올드 데이즈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이랬고 저랬고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전부 다 1960년대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인종 폭동도 일어났고 사회가 굉장히 험악했던 상황인데 왜 자꾸 그걸 굿올드 데이즈라고 얘기를 하느냐를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자기가 어렸었다는 거죠. 음, 어렸을 때는 세상이 너무나 좋고 단순했는데 그때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그때가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었는지 아는데 굿올드 데이즈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했던 시절. 그래서 이제 그게 굿올드 데이즈가 얼마나 헛소리일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또 저희 오늘 벌써 이야기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훌쩍 지났는데요. 네, 저희 저번에 그 실리콘밸리 오피스 아워인 실리콘밸리 특집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좋은 얘기도 들었었고 이제 재미난 이제 행사도 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뭐 기획 형식으로 오프라인 행사라든지 이런 게 또 기회가 되면 또 마련을 해보고 게스트 손님들도 앞으로도 꾸준히 또 초대를 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계속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은 사실 그 저희 카톡 방에 질문이라든지 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 다음 방송에도 편하게 뭐 말씀 주시면 저희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활용할 생각이니까요. 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방금 그 이재님한테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걸 찝어야 되나 누구를 누구 질문 좀 해주세요. 그렇게는 안 할 건데요. 혹시라도 피드백이나 재미난 말씀 질문 있대요. 질문 왔어요. 어, 네, 마소 제가 질문 윈도우. 읽어드릴게요. 이거 상희님한테 네. 하는 네네. 질문이니까. 마소 윈도우의 경우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을 이전 레거시 UI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적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16 pixel to 16 centimeters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디자이너적인 아이디를 갖고 계신데요. 그러니까요. 디자이너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말 많은 프로덕트는 레거시를 가지고 있어요. 레거시가 뭐냐면은 기존에 되게 오래된 프로덕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래된 피처라든지 되게 오래된 디자인적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바꾸기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레거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을 이렇게 바꿨을 때 기존 사용자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바꾸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레거시 피처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에 관련된 많은 디자인들이 얽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가 대부분 이 피처 드리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그 기술이 얹혀져 있는 테크니컬 리미테이션이 그 백엔드라든지 그런 딴에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가지고 있는 테크니컬 리미테이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윈도우 팀이 아니라서 윈도우를 대변해서 하는 말씀도 아니고 마소를 대변해서 하는 말도 아니지만 그 회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이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저희 디자인 시스템은 이제 플루언트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해요. 구글의 머테리얼 디자인이 있듯이 똑같은 개념인데 저희도 이러한 테크니컬 리미테이션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레거시 피처나 레거시 디자인을 대체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만드는 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상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신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레거시가 훨씬 적었어요. 저에 비해서. 그리고 요새 나오는 그러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당연히 레거시가 없으니까 뭐 업데이트 할 때마다 UI 싹 다 바꾸고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그 마소 같은 회사는 뭐 프로덕트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뭐 수백 개예요, 사실. 프로덕트가 수백 개고 이 수백 개의 각각의 프로덕트들이 그 멀티 빌리언 달러짜리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려는 융합하려는 노력은 이제 플루언트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걸로 하고 있고 관련해서 아마 올해 그 디자인 위크라고 저희가 준비 중인 게 있는데 저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소 갈 때 그 꼭 하고 싶었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디자인 위크에서 발표하는 건데 아마 그 제 발표가 그 외부한테도 공개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그거는 회사 법무팀이 판단할 것 같은데 그 세션 중에 법무팀 오케이를 받은 것들을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 직원 내부용 먼저 촬영을 하고 외부 공개는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건데 제가 그거 발표하는 세션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공개되면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편하게 예, 질문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하고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 주 또 오늘과 다음 주 방송 사이 질문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